아베 신조 정권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스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임시국회를 통해서 제99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네, 스가 총리 시대 개막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약식 선거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로 당선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출범하는 스가 총리 내각의 의미를 일단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기 관리 내각이라고 보고요. 아베 2.0 내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도 코로나19로 지금 실업이 크게 증가했고 경제 역성장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내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저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인가는 위기 극복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둔 그리고 아베 정권의 어떤 이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아베 2.0 시대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정치,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파벌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데 주요 파벌 7개 중에서 스가가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었어요. 사실 스가가 자수성가형이다. 그러니까 파벌의 덕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습을 받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세습 의원 그러니까 2세, 3세 의원들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역대 수상들은 대부분 다 정치 명문가의 자제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흑수저고 예를 들면 예전에 70년대 다나카 학구의 수상이라든지 해가지고 아주 서민형 재상이 오래간만에 이제 탄생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아베 내각을 7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료도 상당히 장악을 하고 당 내에서도 상당히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 상태이고 아베 총리가 건강상 문제로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나가면서 그리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다 보니까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역시 스가가 제일 낫다라는 것이 이제 자민당 내 파벌의 어떤 중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오랜 정치적인 어떤 본인으로서 역시 정치가로서 총리니까요. 예. 총리의 꿈을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좀 우위를 달렸었는데 아베 총리의 지지가 좀 전해지고 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일본 내 여론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스가 장관을 차기 총리로서 지지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아베 총리가 봐서도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같은 경우는 너무 이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시바만은 안 된다는 게 이제 아베 총리의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난 8년 동안 같이 일을 해온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스가 간방장관을 총리로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제 한국과 가까운 니카이라는 자민당 간사장이 있거든요. 예. 니카이 도시로하고 이 스가는 굉장히 맹무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니카이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베 플러스 니카이의 작품으로서의 어떤 스가 총리가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스가 내각은 아베 2.0이 될 거다라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오후에 총리로 선출되면 바로 이제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거의 지금 아베 내각과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간방장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대변인을 겸한 요직인데요. 지금 가토 가츠노부 해가지고 가장 아베 총리의 측근이거든요. 그리고 방위대신은 이제 기시 노부오라고 아베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은 이제 성은 다르지만 원래 이제 기시 쪽에 자기의 말하자면 외가 쪽으로 입양을 보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테기 외무대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노타루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하기우다라는 이제 실제로 총재 특별 보좌관 그러니까 아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요. 문부과학대신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방장관 가츠노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방위대신도 마찬가지고 또 외무대신도 모테기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실제로 본다면 아베 정권의 한일 관계 기본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인물 면면으로 봐서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총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임기만 지금 이렇게 같이 그 임기를 맞습니다. 좀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과연 얼마만큼 스가 총리로서의 색깔을 낼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이 당선 소감에서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나오는 이제 그 내각들의 면면을 봐도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단지 이제 칼날이 약간 다릅니다. 아베는 이제 굉장히 이념주의자고 그리고 정치 명문가에 비해서 스가는 굉장히 실용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의 이념과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추려고 지난 8년 동안 그 작업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균형 감각도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든지 아니 갑작스럽게 어떤 그 돌출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념을 내세워 가지고 갈등을 빚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극력 피합니다. 그건 뭐 본인의 체질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은 좀 일본 국내에서 균형적인 정책 또는 한일 관계에서도 균형적인 어떤 관계라는 것이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여론의 지지는 어떨까요? 아베 내각이 2012년 출범한 이후에 사실 지지율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시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당내 파벌에서 일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민당이 1955년 이래로 거의 대부분 집권 여당으로서 해왔고 야당은 부재한 상태거든요. 야당은 지지율이 뭐 수퍼센트 정도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당내 야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내 여당이 있고. 그래서 이제 파벌이 발전하는 건데 파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민당 내에서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할 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어떤 그 좀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앞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의 국민들의 여론이 아베 정권,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의 지금 집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스가 장관, 새로운 스가 총리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이제 있다던데요. 실제로는 그 이시바가 가장 높았는데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 내 그 자민당 내 5개 파벌이 전부 다 이 스가를 지지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 여론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지금 위기 상태에서 스가를 안정적으로 미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도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 내에서 일단 일본 국민들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이제 천황제, 일왕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민당이 있고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나가자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대체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큰 갈등을 빚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세 자체가 굳어졌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공감대이고 아마 내각이 출범하면 곧 이제 지지율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을 택하는 게 좀 일본 국민들의 좀 맞습니다. 여론이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앞서서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내각 구성을 통해서도 한일 관계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물론 이제 한일 양국 간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쌍방간의 어떤 그 하부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건 못지않게 사실은 인물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7년 8개월 동안 아베 수상이 여러 가지 한일 간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소녀상 문제라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트라우마 아베 수상도 가지고 총리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한일 관계에는 개선은 별로 의지가 없다라든지 또는 한국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출 규제를 해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자의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한일 관계에서는 상당히 그 있지 않는 새로운 어떤 한국 때리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베 총리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굉장히 좀 균형 감각이 있고 정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정치는 뭐 일단 보이지 않는 뭐 정글에 가까운 거니까 내가 상대방을 한번 공격하면 상대방이 나를 한번 공격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물밑 대화를 하고 교섭을 통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지 상대방을 때려 가지고 어떤 국민들을 우파들을 결집해 가지고 포퓰리즘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베 정권 때는 있었는데 아마 지금 스가 정권 되면 적어도 총리 자신이 좀 극력 억제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당내에서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번에 니카이 간사장이 자민당에 그대로 유임됩니다만은 니카이 도시로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는 아주 호용호재하는 굉장히 깊은 관계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스가 총리는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자민당 내에서 니카이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니카이는 굉장히 친한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니카이하고 한국과의 라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이 NSC하고 일본 NSC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새로 이 개편된 외교안보 라인이 나쁘지 않다. 일본과의 대화 채널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스가 총리가 그 외교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아베 총리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또 바뀌지 않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스가 총리는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어떻게 줄이고 말하자면 일자리를 늘리는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방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말만 있었지 지방에서는 별로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있고 사실은 외교는 전혀 문외한이고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쪽에서도 그렇고 과연 한일 관계가 개선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오히려 공백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니카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NSC의 지금 그 국가안보실의 송 국장과 실장과 일본 측의 기타모랑 굉장히 또 오랫동안 정보 통해가지고 수십 년간 같이 일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충분히 채널은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잘 활용해가지고 연말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어떤 이 강제징용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만 형성되면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만남은 방금 말씀하신 한중일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일본 측에서는 이제 우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 측에서 먼저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스가가 한국에 방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년 봄에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일본으로 봐서는 이제 또 뒤통수를 맞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나가지고 잘해보자고 해놓고 한국이 또 때렸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말하자면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인프라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장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방한을 할지 연말에 방한할지도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